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나누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강리호 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주 동안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뭐 눈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던데 큰 불편함 없으셨어요? 사실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카톡방 이런데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어? 요새 봄방학이라 애들 네.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애는 안 오고 막내를 꼬셔봤더니 눈싸움하러 갈까? 그랬더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오. 기대하고 내려가 있는데 보니까 단호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눈 닿은 눈이 그렇죠. 올해 별로 처음, 없었고 처음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음. 춥긴 추웠던 것 같은데 눈 닿은 그래서 좀 강수량 사인 부족하다라 적어놓고. 그래서 지금 뭐 가뭄도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눈싸움을 못했다. 이제 애들 커서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네. 눈싸움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그 사무실에 계신 식구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하고. 애들 거꾸로 먹네. 네. 자,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임대소득 철저 징수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지금 시끌시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뭐 숨겨진 전월세 소득 과세를 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효율적 주택 정책 수립에 도움을 좀 받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 현황에 파악되지 않은 주택은 전체의 77.2%인 520만 가구나 된다.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 거래를 의무화시키게 되면 이런 520만 가구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겠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 골자인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닥을 잡게 될 거다. 뭐 이런 색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 그죠?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이게 네. 그러니까 임대소득 우리 그렇잖아요. 조세 정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까지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노후한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세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 세금을 내냐 그런 것까지 좀 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세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세율이 되게 박하거나 구간 면제 구간에 있는 분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분들을 이제까지 내 안 내왔던 거를 당장 내세요라고 하면 일단 조세 저항이 아니 안 내던 걸 왜 이렇게 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바로 거세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이렇게 이 전월세를 과세하겠다 또는 이제 이 투명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굳이 뭐 지금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쭉 있었던 얘기죠. 다만 네. 언제일 거냐 그 시기를 어떤 시기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전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우리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도 없었던 시절이 그렇죠. 불가. 이제 결국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산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차차 투명화해지기 시작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망이 임대 시장까지도 확대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거 저거를 다 건드리면서 지금 뭐 자영업자 힘들다고 얘기 나오는 것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원투 쓰리 펀치 어퍼컷 다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차 했어야지 대비를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 속도는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예, 걱정스럽고요. 사실 이제 이 소득세가 얼마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실무적으로 저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냐면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 맞물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대소득이 이 소득을 과세하면서 뭐 사업자를 따로 내게끔 하면서 기존에 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뭐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독립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서 또 건보료 따로 나오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죠. 갖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되게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면서 소유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저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일단 뭐 신고해야 되고 뭐 신고해야 되고 매달 돈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다 귀찮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임대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러다가 나 이거 피곤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난 안 할란다. 공실 생기는 거, 집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픈데 이 주택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분이나 뭐 부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내가 계속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면 난 안 할래. 그러면 저는 팔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실수요자. 또는 그러니까 물건이 시장 안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또는 그걸 갖다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실수요자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하락장이 돼서 뭘 집을 지금 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역할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이 안 움직이면 결국 그거는 그러면 누가 임대 목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사겠어요? 공격적으로 나는 이거 사서 전문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래. 의료보험 당연히 우리는 이걸 하는 거니까 내는 거지. 그렇죠. 소득 나오는 거. 애초에 우린 소득세 개념으로 발생하는 그 세금 소득세까지 당연히 낼 생각하고 접근하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까지는 좀 암암리에 소위 말해서 동네 구멍가게처럼 크지 않은 임대 소득들을 이렇게 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유야무야 이렇게 해줬던 애들이 이제 수면 위에 다 떠올라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투명하게 과세하기 시작하면 어차피 낼 거 내는 김에 이것도 자본의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제대로 임대 사업 할래라고 하는 이런 자본들이 뭉치면서 이런 주택들을 통해서 임대 사업하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임대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지. 소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런 비용들 말 그대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다 처리하고 임대 수익이 그 이상 남아서 그걸 통해서 자본이득 또는 이제 관리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안 들어가는 집들은 안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집은 들어갈 거고 결국 임대 시장도 저는 되게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임대 시장의 양극화까지. 네. 네. 그러니까 임대 결국은 이 임대 소득이라든가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결국 이 조세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까지 좀 규모화되면서 좀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과정 안에서도 선호하는 주택들 그렇지 않은 주택들 임대가 월세 임대로 결국 전세나 이런 형태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월 임대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 조금 될 거 안 될 거들에 대한 구분들이 그래도 드러나지 않을까. 월세 임대하는 것보다 전세로 임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게 더 싸니까 그거는 이자율이 이제 낮춰서 그거는 말 그대로 계산해봐야 전세 되나? 금액을 올려받아 가지고 전세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덜 내는. 근데 이 소득세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고가 주택 아니고서는 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그렇게 임대소득세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계산 시뮬레이션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전세로 가면 확실히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더 줄어드는 거 맞긴 맞는데 전세를 사놓고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 시세가 올라져서 결국 투자에 대한 어떤 자본이득을 누리겠다는 건데 그런 시장이 또 안 오게 되면 전세 끼고 들고 있는 것도 조금 그렇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요새 이 얘기가 어디서 또 회자가 되고 있냐면 전월세 신고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얘기에도 보면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그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하고 있죠.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돼요. 그럼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죠?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를 의무로 부여를 하면 공무원이잖아 이제는. 실거래가 신고도 해주고 전월세 신고도 해주고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월급 줘야지. 그 얘기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네? 결국 전월세 임대중개도 중개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 중개업소가 거래한 임대중개는 중개업자가 그것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처럼 임대 이거 관리 시스템 같은 거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신고를 해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죠. 네. 아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공인중개사들한테 공무원 연봉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대행 수수료 이런 게 그러니까 대수령 수수료 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 그런 무슨 뭐 부분도 우리는 뭐 있겠다. 땅 파먹고 살아. 이게 그렇죠. 매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크니까 거래 신고하고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근데 전 임대 중개 수수료도 아니니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해서 예. 버는 수익이 중개 수수료인 거고 이거는 예.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이잖아요. 신고 의무를 신고 의무는 예. 그 나라에서 하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일종의 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무는 의무의 부여는 당사자 쌍방에게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할 경우는 중개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그러니까 구조인 중개업자의 의무가 있잖아 지금. 거죠. 중개업자는 그 행위를 하는 거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그거하고 있도록- 상관이 없지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갖다 붙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럼 요거는 당사자 간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걸로?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장관님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뭐 국회 입법으로 할 거냐 정부 입법으로 할 거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작년 7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 수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신고할 거냐 보는 이거야, 누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사안이 다르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 너무한 거야 진짜. 거의 하여튼, 중개업자가 시다바리 되는 어떤 하여튼 그런 그러게만 거야. 해봐요 네. 아주 그냥. 그러게만 해봐 아주 그냥. 아니 요새 안 그래도 중개업 힘들거든. 문 엄청 닫거든요. 네. 내용 엄청 내놨어 지금. 진짜 그러겠는데 중개 수수료가 그닥 나오지 않는 그런 임대 같은 경우는 거래 신고 의무까지도 중개업자한테 부과되면 이거 수수료 몇만 원 받느니 그냥 두 분이 갈아서 저희는 그런 중개는 안 그럴 일은 합니다. 없겠지만. 그런 데가 없어? 그럴 일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 네. 이거 너무한 거지. 그건 나라에서 특수한 일방에게 지나치게 책임 부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공무에 대한 사무를 일정 부분 전가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네.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거래 신고하는 거랑 거래 신고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서 그리고 요 또 바뀌었잖아. 거래 신고할 때 취득자금 뭐 하라고. 소명 이런 거. 그거 잘 안 가르쳐 줘요. 그거 우리가 왜 사정을 해야 되냐고 통사정을 해야 되냐고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일단 편의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전월세까지 가면 그건 진짜 안 된다. 양면성이 이렇게 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힘들어지실 분들이 생기겠구나. 자, 이 상황이 어디까지냐? 이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소식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부산일대 중개업소 너도 나도 복비 공짜. 네. 아 좋죠. 복비 공짜면은 자 일단 부산대 앞에 수수료 경쟁이 시작된 것이 지난 9월부터라고 합니다. 기숙사 자유관이 개관을 하면서 자유관 기숙사 수용 인원이 588명에 불과했지만 재건축하면서 792명이 늘어난 1,38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부산대 기숙사는 진리관, 자유관, 웅비관, 효원제를 모두 합하면 수용 인원이 무려 3,682명. 이게 대학이 지금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장사, 월세 장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저는 왜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공짜로 사나 그러면? 공교롭게도 네. 1월 초에 이 부산대학교 앞을 다녀왔어요. 그러네 네, 갔다 왔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제가 부산 여행을 걸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부산 대학교 앞에 일대도 다 먹는 집들이랑 이 주택가들도 보고 왔는데 주택가가 아니라 보니까 가는 길에 이런 원룸 건물들을 그렇게 많이 전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야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 어떤 식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가는데 마침 뭐 집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밖에서 보면 중개업소에서 학생 집 보여주고 이제 또 그 엄마 부모님들이 하에 뭐 약간 걱정돼서 이제 같이 집 보고 나오는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저는 사실 기숙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 몰랐어요. 오늘 지금 이 기사 뽑아주신 거 보고 봤거든요. 제 약간 좀 말이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공실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당시 볼 때 임대문이라든가 이런 현수막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대학가 앞도 이 원룸 임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살짝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기숙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여기도 그렇구나. 이제 여기도란 얘기는 뭐냐면 저도 중대 앞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임대가 공실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공실이 이어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공실이 한 번씩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막 공실을 6개월 동안 비워놓으면서 중국 학생을 임대를 놔라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랑 트러블이 생길까봐 그냥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안 놀래요라고 해서 계속 비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중대 안에도 기숙사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럼 학교들이 왜 이렇게 기숙사를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집 장사하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럼 왜죠? 이게 학교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 안에서 기숙사 안에서 수용해 주는 게 그 학교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 않느냐도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런데 지방 대학교 같은 경우는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없어지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학교 안에 기숙사 있고 없고 뭐 이 학교가 교수님이 잘 가르쳐줘요. 뭐 이 학교 나오면 취업이 잘 돼요. 이런 부분이 사실 더 큰 경쟁력이긴 그렇죠. 하겠으나 외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 학교 안에 기숙사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안 갖춰져 있고는 또 선택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예,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일단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짓잖아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짓는 거겠죠. 진짜? 사실 이렇게 지금 3,682명이라고 하더라도 부산대 학생 수가 몇 명일 텐데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예.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 얘기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기숙사를 짓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기숙사 비용이 저렴해야 되거든. 근데 과연 저렴하냐는 이거예요. 보통 민자를 끌어들여서 가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밖에 월세 사는 거랑 여기 기숙사 사는 거랑 어디가 더 비싸요? 기숙사가 조금 더 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면 학생들이 굳이 기숙사 안 가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거든.
기숙사는 불편해. 그 공동체 생활이라는 규율이 일정 최소한의 규율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입학할 때는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애들이 머리가 크면 밖으로 다 기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숙사가 들어와서 무조건 있으라고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숙사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하면 학생들은 다시 밖에 원룸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 감당할 뭐하러 수 있는 아까 지금 수준이라는 원래 거지. 이 기사 제목이 너도 나도 복비 공짜였는데 네. 왜 복비를 공짜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밖에 원룸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어. 지금 그게 두 번째 얘기. 어. 그게 두 번째 얘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앞에 원룸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얘기였어. 그게 사실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기숙사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이런 게 수익형으로 되게 계속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물건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이미 맞아. 예, 그렇게 이미 된 거고 당장 음.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음. 뭐 수수료 안 받겠다 안 임차인한테만 나오진 안 않아. 받고 뭐 임대인한테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중개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제살 깎아 먹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아니고서는 중개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실이 워낙에 있으니까 이제 소장님처럼 6개월씩 공실이 돼 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계속 공실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중개업소한테 그렇죠. 수수료 그래서 따블. 수수료 그렇지 아, 따블 따따블 세입자 수수료까지 따따블. 제가 낼게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입자들한테도 또 이런 게 있어. 학교 가까운 데는 한 달 렌트 프리, 먼 데는 3개월 렌트 프리.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또 현명하게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또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튼 그 임대인만 죽어나는 거야 대학교 지금. 앞에 있는 원룸 임대인들이 죽어난다. 그렇죠. 예, 죽어나는 결국 거야. 수요 공급의 논리가 그렇죠. 여기서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개업소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대학교 앞에 원룸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힘들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면 일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은데 수수료는 작고 그리고 또 이게 시즌이 있잖아. 이게 보통 이제 입학 시즌이라든가 그런 때 좀 바쁘고 중간에 또 그리고 또 괜찮은 집들은 네. 자기들끼리 그 학교 게시판에서 직거래 해요. 하긴 또 이게 대학가 주변에 보면 그것도 되게 많고 학생 그래서 게시판에 다 붙어 예. 있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상대적으로 좀 할 일이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하지 말고 개업도 하지 마라. 그렇답니다. 네.